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됐어요. 아직 많이 덥지만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곧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추석 선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백진삼. 지난번 광고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라이브 때도 광고 재밌었다 말씀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백진삼에서 다시 의뢰를 해주셨어요. 산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백진삼 삼기력은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신기한 게 100년 된 산삼의 DNA로 복제한다? 그것도 99% 동일하게? 참 기술이 좋구나. 그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삼, 홍삼, 다른 산삼 제품들보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335배 더 들어있어요. 이 작은 상자에 10포씩 총 30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2통 다 먹고 한 통만 남아있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이렇게 하나 찢어가지고 쭉 먹어요. 한 번에 요거트 먹듯이. 맛은 죄송합니다. 제 기력이 너무 생겨가지고 맛은 홍삼보다 훨씬 더 쓰고요. 뭔가 꾸덕한 게 많이 들어있다? 그게 느껴져요. 실제 산삼 성분과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진삼 먹고 나서 아침에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제가 아침 잠이 많거든요. 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백진산 복용하고 나서는 아침에 좀 기운이 좋아진다 느껴져요.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정말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을 느껴보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께 명절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도 안나의 이야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가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선물용이니까 이런 거 쇼핑백 얼마나 중요해요? 딱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야지. 백진삼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쇼핑백 꼭 챙겨드린다고 하니 여기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백진삼 1991년 3월이었어요. 미국의 뉴햄프셔에 있는 한 극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뭐 유명한 영화라도 개봉을 하나 사람들이 보려고 했던 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라이브 방송. 바로 한 살인 사건의 재판 방송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 최초로 법정에 그 재판장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뭐 검찰, 변호인, 피고, 증인들 그 모습 그대로 촬영해서 송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흔하죠. 미국은 이제 웬만큼 관심 가는 사건들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1991년도 처음 시도한 방송이니까 전 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또 실제 법원 앞에도 극장뿐만 아니라 법원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파멜라는 1967년 8월생이고요. 따뜻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남쪽 코럴 게이블스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은 줄여서 팸이라고 불렸습니다. 언니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고요. 미들 차이드였는데 그 시절 팸의 집안은 유복했어요. 아빠 조는 잘 나가는 파일럿이었고 엄마 린다는 로펌에서 속기사로 일을 했는데요. 뭐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어요. 근데 팸이 좀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약간 이 세상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팬 별자리가 사자자리예요. 이 사자자리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고 나쁘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 좀 세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이런 별자리 이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팸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완전 찐 사자자리야. 나는 레오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는 뭐 농구팀, 축구팀에서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요. 이게 좀 통통 튀는 걸 좋아했습니다. 난 항상 주목받아야 해. 인기도 많고 화려해야 돼. 내가 유머를 던지면 사람들이 막 빵빵 터지길 바라고 뭐 실제로도 그랬대요. 되게 재밌는 친구였어요. 당연히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강박증 같은 게 있었대요. 주변의 물건들 이렇게 착착착 정리를 잘 해둬야 되고 이렇게 옷도 깔별로 정리를 하고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팸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아트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꿈이 TV에 나오는 기자였대요. 저널리스트. 주목받는 걸 좋아하니까 딱 어울리는 직업이죠. 또 학교 안에서 하는 교내 방송에서 DJ 활동도 하는데요. 어떤 방송을 했냐면 이 헤비메탈 찐 팬이었어요.
당시 락이 유행을 하기도 했지만 팸은 완전 이 메탈 팬이었고 DJ도 이 방송 이름이 메탈 매드니스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막 락을 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보통 락은 백인 남성들의 주류 문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막 헤비메탈 막 이러는 거 좋아해. 그래서 '와 팸 되게 멋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남들보다 이제 1년 먼저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해요. 학점이 4점 만점인데 3.84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햄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녀의 부모님은 플로리다에서 뉴햄프셔로 이사를 갔어요. 플로리다는 완전 남쪽 따뜻한 지방인데 뉴햄프셔는 저기 뉴욕 위에 눈도 많이 내리고 겨울에 되게 춥기로 유명해요. 뭐 아무튼 남쪽에서 그렇게 북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햄은 이제 방학 때나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연말엔 자주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아빠가 파일럿이었으니까 가족 할인 티켓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팸이 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1986년 팸이 20살 때 크리스마스 연휴였어요. 어김없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이 뉴햄프셔에 왔는데요. 마침 마을에서 하는 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그레고리 스마트. 줄여서 그렉이라고 불렸어요. 햄보다 2살이 많은 65년생이었는데요. 키도 178에 덩치도 조금 있고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이킹, 스키, 낚시. 무엇보다 팸이 잠깐 그렉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헤비메탈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지. 미국에서 메탈은요,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발라드, 댄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진짜 메탈의 진심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본대요. 거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남녀가 음악 취향이 맞아야지 나랑 이렇게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저도 작년에 메탈리카라는 락밴드의 월드 투어를 갔거든요. 몬트리올에 와서 놀러 갔는데 이제 메탈리카랑 판테라라는 밴드랑 합동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아시아는 잘 없고 또 여자도 잘 없어요. 다 백인 남성들이 좀 주류인데 느낌이 백인 남자들 머리 막 기르고 곱슬머리에 문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되게 세다. 자, 암튼 그렉과 팸이 메탈이 진심인 남녀였습니다. 완전 메탈 매니아. 그렉은 옷도 막 가죽 자켓 입고 찢어진 청바지에 막 체인을 주렁주렁 달고요. 손가락에는 반지를 몇 개를 끼는지 막 너무 많아서 살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반전으로 또 얼굴은 또 너무 베이비 페이스인 거지. 또 뽀송뽀송 귀엽게 생겼어요. 머리는 곱슬머리에 이제 어깨까지 길게 길렀는데 팸이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남자 범상치 않다. 내 운명의 상대다.' 그렉이 찰랑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이렇게 쫙 넘기다가 안 헤일런 음악이 나오니까 헤드뱅잉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내 남자다.' 싶었던 거죠. 그렉도 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이렇게 둘은 헤비메탈로 가까워집니다. 둘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팸이 이제 플로리다 학교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렉이 따라갔어요.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쯤 걸릴 텐데 그냥 팸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팸도 완전히 그렉에게 빠졌고. 사실 그렉은 대학생도 아니었고요. 직업도 없었고 집에서 용돈 받을 정도로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팸은 그렉에게 푹 빠진 거예요. 둘은 같이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팸이 졸업할 때까지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둘은 다시 뉴햄프셔로 돌아와서 데리라는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이 데리는 뉴햄프셔에서도 되게 부촌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조용하고 점잖고 사건 사고 별로 없는 그런 마을인데요. 여기 그렉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대요. 부부는 이 집에서 한 블럭 떨어진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합니다. 또 둘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취업도 하는데요. 햄은 미디어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공립고등학교 한 10여 개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 활동을 해요. 약물이나 흡연, 음주
뭐 이런 걸 예방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콘텐츠처럼 "학생 여러분, 약물 중독이 이렇게 나쁜 일입니다." 뭐 홍보도 하고 직접 강의도 하고 기사도 쓰고 또 지역 특산물 홍보 자료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은 팸이 딱 원하던 일이었어요. 비록 방송국은 아니지만 남들 앞에 나서서 나를 보여주는 그런 직업, 수입도 좋았습니다. 당시 팸이 22살밖에 안 됐는데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또 40살에 나이 지긋한 또 비서도 두고 있었고요. 또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렉도 일을 시작하는데요. 보험 영업직. 그렉의 아버지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지."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 보험 영업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봐도 이렇게 딱 정장 입고 깔끔하게 그렇게 다니시는데 미국도 비슷해요. 근데 그렉이 긴 머리였단 말이죠. '아, 이런 스타일로는 보험 영업이 어렵겠다.' 뭐 고객들 앞에서 뭐 헤드뱅잉 할 일도 없고 그는 이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잘라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렉 머리 자른 게 훨씬 더 깨끗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날 저녁에 그렉이 머리를 자른 그날 밤에 팸이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 그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충격받은 거예요. 이건 팸이 느끼기에 뭐 크랙이 이제 남편이 어디 전쟁터에 징병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덜커덩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팸은 진심으로 이 그렉의 긴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본조비처럼 보였대요. 근데 이걸 홀라당 자르고 왔으니 대실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렉은 일을 해야 하는데 보험 영업을 하려면 잘나야 하는데 뭐 평생 락만 좋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여야지. 그렇지만 팸은 어딘가 모르게 이제 그렉이 점점 남자로 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이 머리 자른 뒤에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뭐 각자 할 일은 열심히 해요. 팸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고 그렉도 과거의 그 바나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고객들 집 찾아가서 이제 보험 판매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결혼한 지 7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따끈따끈한 신혼인데요. 팸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가끔씩 그렉이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는 거예요. 급기야 외박까지 하는 날도 있어. 그렇게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렉이 고백을 합니다. "팸, 사실 나 바람 폈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들킬까 봐 먼저 선수를 친 건지 뭐 죄책감 때문인지 이실직고 털어놨는데요. 팸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우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부족한가? 자존감도 떨어졌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그래도 부부는 뭐 "잘 지내보자. 우리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죠. 이후에 팸이랑 그렉은 뭐 틈만 나면 다투는 거예요. 그때마다 팸은 항상 "너가 바람 폈잖아. 너가 날 배신한 건데 우리 이혼해." 이 소리를 계속했어요. 이혼하자고. 그렉은 "아니다. 이혼하지 않을 거다." 뭐 어떻게든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가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마지못해 사는 그런 분위기. 1990년 5월 1일 팸과 그렉이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5월의 뉴햄프셔는 아직 조금은 쌀쌀한 봄이었습니다. 자, 이날 팸은 퇴근이 조금 늦었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는데요. 차를 몰고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상하다. 왜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지? 아직 그렉이 집에 안 왔나? 느낌이 이상했어요. 팸은 곧 주차를 하고 현관문을 딸칵 열었는데요. 어두컴컴해요. 원래 그렉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그 현관 쪽에 있는 입구 불을 켜뒀거든요. 근데 어두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렉, 많이 늦었지? 왜 불 안 켰어?" 햄이 현관 쪽 불을 딱 켜는 순간 문 바로 앞에 그렉이 쓰러져 있어요.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햄은 "아!" 소리를 질렀고 바로 뭐 옆집 또 그 옆집 달려가서 막 초인종을 막 누르고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져 있어요.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옆집 사람들은 밤에 막 깜짝 놀라 가지고 나왔는데 한 6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 중에 둘이 바로 911에 신고를 합니다. Yes, it's emergency in 4E. It's Summer Hill condominium. There's someone passed out. I don't know. A girl is
hysterical in here. She just ran over. Her husband is passed out. You know why he's passed out there, ma'am? He's on the way. Do you know why he's passed out? No, we don't know.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렉은 사망한 상태였어요. 현관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머리 뒤통수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머리는 파란색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고요. 또 그렉이 보통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고 옷 갈아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갈 때 입는 그 복장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구두도 신고 있었고 옆에 갈색깔 서류 가방도 떨어져 있고 경찰은 아마 그렉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먼저 경찰은요, 강도가 집에 숨어 있다가 그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바로 총을 쐈구나. 왜냐하면 이 집안이 막 강도가 뒤진 것처럼 막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막 메탈 음악 CD가 뒹굴고 있었고, 뭐 침대에 있던 베개가 찢겨져 있고, 그 안에 있던 솜이 다 나와가지고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 서랍장도 막 열려 있는데 이게 뭔가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도일 가능성이 크니까. 자, 그렇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뭐 앞문이나 뒷문, 창문도 하나 깨진 게 없었고 깨끗했어요. 또 그렉이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강도를 맞닥뜨렸으면 뭐 저항을 하거나 뭐 싸웠을 텐데 그런 흔적도 없어요. 그냥 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총에 탕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수상한 거, 만약에 강도라면 금품을 노린 거라면 그렉의 몸을 가장 먼저 뒤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렉은 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지갑도 가방에서 나오는데 현금도 그대로 있었고 그걸 두고 왜 서랍장을 열어보고 베개는 왜 뜯어본 걸까? 방 안에 있던 팸의 보석이 몇 개 없어지긴 했는데 뭐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뭐 싹쓸이 간 게 아니라요. 그중에서 일부만 가져갔어요. 경찰은 이거 이상하다. 스테이징한 거다. 일부러 누가 꾸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후에 주차되어 있던 그렉의 차도 수색을 하는데요. 이 차 안에서 마리화나가 나왔어요. 그럼 혹시 그렉이 마약상들이랑 뭔가 갈등이 있었나? 마약상들이랑 관련이 있나? 이런 추정도 하고요. 뭐 이것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그렉에게 도박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이유는 수사팀이 그렉의 최근 통화 기록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뭐야? 갬블링 서비스에 전화한 기록이 있네? 그렉이 도박을 하러 애틀랜틱 시티로 가려고 한다. 이제 그 문의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렉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도박 자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렇지만 뭐 다 가설일 뿐이고 명확한 이 사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와이프 팸도 수사를 합니다. 근데 팸한테는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분명 그날 밤 늦게까지 그 학교 운영위원회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마치고 10시쯤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팸이 그렉을 살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경찰은 몇 주 동안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워낙 이 레드라는 마을이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했어요. 빨리 범인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이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그렉의 장례식이 진행됐어요. 24살에 락을 좋아하는 이 젊은 청년이 또 결혼한 지 1년이 갓 지난 새신랑이에요. 다들 안타깝게 보고 있었고 미망인이 된 팸은 장례식장에서 막 펑펑 울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옆에서 뭐 언니랑 아빠가 부축해줄 정도였어요. 이렇게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렉이 살해된 지 6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지역 방송사에 또로롱 또로롱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국장님, 파멜라 스마트가 인터뷰하고 싶다는데요? 뭐? 파멜라? 그 그렉 와이프 팸? 팸이 먼저 방송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렉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팸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팸은 파란색 좀 화려한 드레스에 머리도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약간 그 미스 코리아 사자머리 같은데 머리로 이렇게 부슬부슬하고 화장도 진하고 모습이 되게 완벽해요. 아이라인도 막 언더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귀걸이도 막 큰 거, 링 귀걸이. 뭐 방송에 나오니까 뭐 꾸몄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막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팸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남편이 그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어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차분하고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음공주라고 불렀어요. 이 모습을 두고 담당 수사관이었던 다니엘 형사는요. 아무래도 팸이 수상한데. 인터뷰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렉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팸은 자기가 나서 가지고 "저 형사님, 저 인터뷰 언제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먼저 나서서 인터뷰를 받겠다고 했어요. 자진해서. 그렇게 취조실에 앉았는데요. 물어봤죠. "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뭔가요?"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한 건 스탠드 위에 있는 스피커였어요. "형사님, 이건 강도 사건이 분명해요." "스피커요? 아니 바닥에 있는 남편을 먼저 발견하지 않았나요?" 아, 스피커를 가장 먼저 발견했고요. 제가 시신 쪽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라고 이제 팸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다니엘은 바로 이상한 점을 캐치합니다. 다니엘이 들었을 때 아니 왜 그렉을 내 남편, my husband라고 하지 않고 시신? 바디라고 말하지? 또 그렉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인데 이미 죽었는지 어떻게 알지? 내가 시신으로 다가갔을 때는 "When I worked over the body"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제 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뭐 이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뭐 그녀를 지켜보는 친구들, 뭐 가족들도 팸이 지나치게 냉정하다. 아까 얼음공주라고 불렸다고 했죠. 이망인이라고 해서 뭐 다 울고 불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망인의 모습이 있는데 팸의 모습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완벽한 자기 통제에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팸의 이상 행동. 사건이 있고 나서요. 이제 팸이랑 팸의 엄마가 집에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근데 아직 사건 현장이니까 좀 보존이 필요했고 이 다니엘 형사랑 함께 옵니다. 근데 팸이 이 집안을 걸어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카펫 위에는 그렉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아직 청소를 못 했어요. 근데 그 핏자국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팸의 엄마가 "아유 내 딸이 왜 저러나." 그 핏자국 위에 수건을 살짝 덮었는데 팸이 그 수건 위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피해 가지고 막 건너가는데 다니엘 형사는 '팸 진짜 이상하다.'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이후에 수사팀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형사들도 이 살인 사건 팸이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경찰도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발생 2주쯤 지났을 때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렉을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렉의 와이프 팸이 한 짓이에요. 팸이 10대 소년들 3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뭐 팸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막 뭐야 역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10대 소년 3 명? 얘넨 뭐지? 자 일단 경찰은 팸에게 이 제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4 주가 더 흘렀어요. 6월 10일 일요일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왔는데요. 제보할 게 있다고 왔는데 참고로 이 남성은 그렉 수사가 진행 중인 대리 경찰서에 온 게 아니라요. 시브룩이라는 대리에서 한 60km 떨어진 도시에 여기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묵직한 서류 봉투 같은 걸 딱 가지고 왔는데 형사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제 총인데요. 저 몰래 누가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그렉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봉투 안에는 뭉툭한 389경 리볼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은요, 몇 주 전에 이제 그 총을 쓰고 나서, 자기가 쓰고 나서 보관함에 넣어뒀대요. 그 총 보관하는 나무 상자 있죠? 그 안에 넣었는데, 최근에 다시 쓰려고 상자를 열었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 나는 총을 쓰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대충 넣어뒀는데 이상하게 이 총이 깨끗하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이 신고자의 이름은 벤스였습니다. 벤스 시니어였고 그에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벤스 주니어고요. 15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벤스에게 이렇게 늘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 삼총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빌리랑 피트였어요. 이 셋이서 맨날 몰려다니니까 학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까지도 삼총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벤스의 아빠, 벤스 시니어는 이 그렉 사건에 이 삼총사가 가담한 것 같습니다. 빌리랑 피트, 벤스 주니어. 이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듯 하죠. 구체적으로 아이들 이름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총기 분석부터 하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이 2개였어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총알과 총을 대조해서 어떤 총에서 발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정밀 감식을 해보니 벤스 시니어의 총으로 그렉이 살해된 것이다 밝혀집니다. 경찰은 고민을 합니다. 10대 소년 3명이 그렉을 살해했다? 거기에 팸이 가담했다?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야 팸이 증거인멸도 안 하고 깔끔하게 체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자, 이 아이들 3명, 빌리, 피트, 벤스. 이들을 먼저 조사한 게 아니라 이 삼총사의 또 다른 친구인 랄프를 가장 먼저 부릅니다. 얘가 뭔가 알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랄프도 15밖에 안 된 학생이었어요. 형사는 랄프를 앞에 앉혀두고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불량한 10대라고 해도 취조실에서 형사랑 단둘이 앉아 있는데 알고 있는 거 다 말해. 이렇게 말하면 긴장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 힘들 거예요. 랄프는 다 털어놓습니다. 제 친구 3명이 그렉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좋아. 자, 그럼 왜 죽였는지 알아? 그 팸이 보험금 준다고 했거든요. $500요. 그래? $500? 그래서 돈은 받았대? 아니요.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어요. 역시나 팸이 지시한 거예요. 청부 살인입니다. 근데 500불이면 아니 아무리 90년대 초반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이 돈 받으려고 고등학생이 살인이 저질렀다? 여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삼총사 중에서 빌리라는 학생이 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랄프가 진술을 했는데요.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팸의 직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일이었잖아요.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이 있었고 무슨 성교육 홍보도 했어요. 빌리는 그 학교 중에 하나, 위나커넷 하이스쿨의 학생이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빌리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뭐 만 나이긴 한데 그래도 고1이에요. 이 나이에 팸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일단 어떻게 둘이 가까워진 거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빌리가 먼저 계속 이 팸 주변에 맴돌면서 촬영하는 것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매일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됩니다. 또 마침 빌리 학교가 팸 사무실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팸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제 팸이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당시 22살이었는데 솔직히 어리잖아요. 왜 고등학생들이 교생 선생님 좋아하듯이 막 후막 이럴 거 아니에요. 팸이 얼마나 이 남학생들에게 매력적이었냐면 막 얼굴은 예쁘장하죠. 매일 풀 메이크업 하면서 뭐 시선을 끄는데 성격도 쾌활해. 애들하고 농담도 잘 주고받고 자, 거기다가 한방 헤비메탈 팬입니다. 남학생들이 미치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락밴드 얘기하면서 막 선생님 예쁘장하고 이제 아기자기해 보이는데 막 락 뭐 이런 거 즐기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미치는 거지. 빌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심지어 빌리도 헤비메탈 매니아였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빌리가 딱 그렉의 결혼하기 전 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이제 그렉은 팸이 좋아하던 긴 머리도 자르고 옷은 이제 매일 정장만 입고 보험 영업을 하는데 더 이상 예전에 그 카리스마 있는 바나나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팸이 봤을 때 이 빌리가 딱 그 그렉의 총각 시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길고 귀걸이하고 검은 가죽 자켓 입고서 기타를 막 치고 있어. 폴 맥카트니의 어린 시절 느낌? 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슬슬 빠집니다.
나이와 신분을 망각하고. 특히 이 시기는요, 그렉이 커밍아웃 했을 때예요. 내가 바람을 폈다, 미안하다, 그 고백했던 시기였거든. 그렉도 나를 배신했는데 나도 공평하게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빌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원래 이름이 윌리엄 플린이에요. 이 윌리엄을 줄여서 뭐 윌, 빌리, 요즘에는 또 리암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나이는 1974년 3월생이고요. 팬보다 7살이 어려요. 그의 어린 시절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 남동생 둘이 있었고 장남이었는데 빌리가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었어요. 자식들에게도 엄하고 특히 빌리에게는 더 심했어요. 너가 형인데 동생들 잘 케어해야지.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매일 끊임없이 다투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엄마는 아들들 데리고 뉴햄프셔로 이사를 합니다. 이 당시 빌리가 12살 때였거든요. 근데 전학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나이긴 해요.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떨어지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서 뉴햄프셔로 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벤스와 피트. 벤스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고요. 책벌레였습니다. 좀 락을 좋아하는 빌리랑은 좀 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의외의 친구였고요. 피트는 운동을 잘했어요. 그는 약간 바나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씩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이 말하기를 벤스랑 피트는 좀 애들이 나이에 비해서 좀 똑똑한 편이었다. 그리고 빌리는 정말 호감 가는 아이였고 배려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총사는 같은 동네, 그러니까 씨부르크에 살면서 늘 붙어 지냈어요. 그러다 빌리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팸을 알고 지내게 된 거죠. 1990년 3월에 이제 팸과 빌리가 처음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예요. 이미 서로 바라보는 눈이 뭐 사슴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해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빌리가 14살이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내가 유부녀인 팸을 좋아해도 되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어른인 팸이 물어봤어. 너 나 좋아해? 네. 팸, 당신도 날 좋아해요? 글쎄, 나도 널 항상 생각하긴 해. 고딩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은 이 찐득하게 키스하는 사이까지 됩니다. 이 둘이 키스할 때 메탈 밴드 모틀리 크루의 스테리 아이즈를 듣고 있었대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빌리가 엄마랑 뉴햄프셔로 이사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빌리 아버지가.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빌리 아버지 이름이 같아요. 빌리 시니어였는데 운전하다가 가만히 차를 대고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탱크롤이 큰 게 이제 가솔린이 34,000리터가 실려 있었대요. 그게 그대로 돌진해서 이 빌리 시니어를 박아버립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해서 다 타버리고요. 빌리 시니어 시신도 못 찾고 이만 남았대요. 너무 끔찍하죠? 다 타버린 거예요. 화염이 너무 거세서. 빌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아무리 과거에 폭력적인 아버지라고 해도 충격이 컸겠죠. 이후에 빌리는 막 심할 정도로 폭력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 사소한 것에 화도 잘 내고 엄마랑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좀 착한 아이처럼 보이는데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뭐 화내고 폭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중에 팸을 만난 거예요. 약간 마음의 안식처였던 거지. 너무 매력적이야, 팸이.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은 그냥 다 이제 어린 애들 같은데 팸은 일하는 것도 멋있고 섹시하고 나랑 헤비메탈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음악도 듣고 푹 빠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팸은 빌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렉이 보험 영업하면서 출장을 자주 갔거든요. 한 주를 통째로 집을 비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팸이 빌리를 불렀어요. 근데 빌리만 부른 게 아니라 팸 오피스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세실리아를 같이 부릅니다. 이 세실리아도 학생이에요. 빌리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 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팸이랑 거의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세실리아는 팸이 예쁘고 이렇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고 하니까 팸을 거의 멘토처럼 여긴 거죠. 팸도 잘해줍니다. 밥도 사주고 뭐 어디 쇼핑몰이나 뭐 해변에 놀러 갈 때까지 데려가고. 세실리아가 운전 연습을 시작했을 때는 팸이 기꺼이 내 차로 연습해. 자기 혼다 CRX 빌려주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팸이랑 빌리, 세실리아 이렇게 셋이서 자주 놀던 사이였어요. 이렇게 그렉이 출장 간 사이에 부른 거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 애들이 집으로 왔는데 팸이 어떤 영화를 틀었냐면요. 86년도에 개봉한 나인 앤 하프 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에로틱 멜로 영화예요. 여기 막 무릇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팸은 15살 그 애들 데리고 이런 영화를 틀었어요. 당연히 분위기 이상하지. 또 세실리아는 어떻겠어요. 솔직히 얘도 눈치가 있는데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팸이랑 빌리랑 좀 그런 사이인가? 이거 몰랐겠냐고. 세실리아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저기 강아지 산책이나 시키러 가야겠다. 갑자기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세실리아가 집 밖으로 나간 동시에 둘은 2층에 있는 침실로 직행, 거긴 원래 그렉이랑 팸 부부가 쓰는 그 침대로 데려가서 여기도 음악이 빠질 수 없죠. 팸은 반 헤일런의 CD를 틀었어요. 참고로 팸이 반 헤일런 찐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 이름을 헤일런이라고 지었어. 지금 헤일런은 그 주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쉬도 안 마려운데 지금 밖에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강제 산책. 이렇게 한번 뜨밤을 보내고 나서 뭐 둘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이후에 계속 이 짓을 합니다. 몇 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빌리는 이제 혼란이 온 거죠. 내가 남자친구인가 이제? 뭐지? 물어봤어. 팸, 당신 이혼할 거예요? 아, 그건 당장 어려워. 너 그렉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이혼해도 내가 평생 남자 못 만나게 할걸? 어디든 날 따라다닌 사람이야. 그리고 이 집, 가구, 내 강아지 헤일런 다 잃게 될 건데. 나 지금 당장 이혼 못해. 만약에 그렉만 사라지면 난 자유가 되는데. 이 시점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빌리에게 살인을 의뢰한 건 아니었지만 그 뉘앙스가 그거예요. 그렉이 사라지면 너랑 함께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속내를 빌리에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팸이 빌리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근데 앞으로 우리 더 만나는 건 안 되겠어. 빌리는 심장이 쿵 했어요. 이미 나는 팸 남자친구고 이제 팸이 이혼만 하면 내가 결혼까지 할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이라고? 왜요? 당연히 그렉 때문이지. 날 계속 만나고 싶다면 내 남편 없애야 돼. 이제 빌리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렉을 죽이냐? 아님 팸과 헤어지냐? 빌리는 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 어린 남자아이 가슴에 불을 확 지른 거예요. 빌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그렉을 죽이겠다. 실제 그렉 살인이 있기 전에 2번이나 살해의 시도를 먼저 했었대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때 팸이 격노하면서 빌리,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쯤 그렉 죽고도 남았을 거야. 엄청 질책했고 팸, 아니에요.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다시 해볼게요. 진짜지?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빌리는 너무 무서웠어요. 팸이 나를 떠날까 봐.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삼총사였던 친구들 피트랑 벤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얘들아, 팸이 500불 준다고 하거든? 총 좀 구해줘. 근데 얘네들도 뭐 거절하거나 신고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뭐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특히 피트는요, 평소에도 막, 난 킬러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건지 진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살인 계획은 팸이 주도적으로 세웁니다. 내가 5월 1일 저녁에 회의가 있거든? 날짜는 그때로 하자. 빌리, 넌 머리가 길어서 튀니까 그거 좀 묶고 피트랑 벤스, 너네는 다 같이 짙은 옷을 입도록 해. 집에 들어갈 땐 뒷문으로 들어가. 내가 열어둘 테니까. 그렉 죽이고 강도처럼 보이게 이것저것 좀 뒤진 척 좀 하고 다시 뒷문으로 나오면 돼.
알았지? 너네가 빈집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있어. 그래야 그렉이 별 의심 없이 들어올 거니까. 또 강아지 헤일로는 절대 해치면 안 된다. 지하실에 가두고 살인하는 거 못 보게 해줘. 아, 그리고 칼 대신 총을 써. 칼은 막 피가 튀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우리 집 소파 흰색 가죽이거든? 여기 피 묻으면 안 돼. 완전 치밀하게. 그동안 학생들에게 약물 중독 예방 교육하듯이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심지어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내가 그렉 시신 발견하고 뭐라고 소리 질러야 돼? 아,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피트가 답했습니다. 이렇게 D-Day 5월 1일이 됐어요. 그렉이랑 팸은 그 빌리랑 뒹굴던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인사 나누고 각자 출근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회의하고 있던 팸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슬쩍 사물함이 있는 복도에서 빌리를 만났어요. 내가 저기 뒷문 잘 열어뒀으니까 실수 없이 해. 알았지? 또 팸은 이날 손가락 여러 개 다 금반지 끼고 있었고요. 막 목걸이, 팔찌 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 자기가 아끼는 보석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애들이 훔쳐갈까봐 미리 챙겨둔 거래요. 저녁 8시 3분 밀리랑 벤스, 피트는 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먼저 강아지 헤일런의 지하에 가둬야 하는데 이 헤일런이 낯선 남자 셋이 있으니까 막 짖는 거예요. 애들이 막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헤일런 던져버렸어요. 끼기깅 끼기깅 하는데 그거 보고 지들끼리 막 웃었대. 키득키득. 이후에 이 삼총사는 집안을 강도가 든 것처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그렉을 기다립니다. 불은 다 끄고 캄캄한 데서. 빌리는 속으로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그렉을 죽여야지 팸이랑 결혼할 수 있어.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고요. 빌리는 현관문 쪽에서 총을 들고 있었고 피트는 계단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벤스는 집 밖에 있었는데요. 집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는 나중에 이들의 도주를 도와줄 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차에는 또 다른 친구 파울러가 있었고 벤스는 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4명이 가담을 한 거예요. 빌리랑 피트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집 안에 있었고 파울러랑 벤스는 도주할 차량에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릉부릉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렉의 도요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빌리와 피트는 조용히 기다리는데 이제 곧 픽업 트럭 하이라이트가 꺼지면서 성큼성큼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를 돌리는 소리. 달칵. 헤일런! 헤일런! 강아지를 부르는 그렉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 쪽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빌리가 재빠르게 그렉의 어깨를 잡는데요. 그렉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강도구나. 지갑이랑 금품들 다 꺼내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 이 순간 계단 아래 숨어있던 피트는 나와서 그렉의 머리랑 몸을 잡습니다. 빌리는 갓, 저를 용서해주세요. 외치면서 탕탕 그렉의 머리를 쏴버렸어요. 이후에 둘은 뒷문으로 빠져나왔고요.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 팸. 자기 차를 멀찌감치 대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갈 차에 오르는 것까지 다 목격을 하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이빔으로 탈칵탈칵 인사까지 해요. 불빛 인사.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서 도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연기했던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린 애들 시켜가지고 남편이 죽였어요. 그렉은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총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두고서 미국에서도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갈렸는데요. 빌리가 미성년자인데 햄에게 성착취를 당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학생들은 피해자이다. 남녀를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성인 남자가 15세의 여학생이랑 이런 일을 벌였어? 그럼 성착취라고 보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빌리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고 정황상 팸이랑 즐겼던 건 맞지 않냐? 피해자는 아니다.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지는데요. 이 삼총사의 친구 랄프가 다 불었어요.
근데 빌리는 처음엔 당연히 잡아뗐죠. 뭐 빌리랑 벤스, 피트 전부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실리아. 예, 팸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인턴. 그녀가 평소에 팸이랑 베프였단 말이에요. 세실리아도 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지. 경찰은 세실리아랑 딜을 합니다. "너 살인 방조 혐의 있는 거 알지? 우리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해 줄게." "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경찰은 세실리아랑 팸의 대화를 도청하기로 해요. 자, 이 시기는 총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삼총사의 범행을 가장 먼저 밀고 했던 그 랄프 조사받고 나온 상태였고, 이후에 빌리랑 피터, 벤스 이제 한 명씩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팸은 이 삼총사랑은 접근을 완전히 차단시켰는데 세실리아는 믿고 있었거든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경찰이 이걸 알고서 "세실리아, 너 몸에 도청장치 착용하고 팸 만나라. 둘이서 얘기를 해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요. 떠봤죠, 세실리아가. 이제 편의상 언니라고 할게요, 팸을 부를 때. "언니, 경찰이 언니가 그렉 죽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아?" "그래? 왜? 어떻게 그걸 알지?" 솔직히 그 삼총사 말고는 죽일 사람이 없으니깐 그렇지. 또 빌리가 언니를 완전 사랑하잖아.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야, 근데 경찰이 너한테 도청하라고 시켜서 나 체포될까 봐 무섭다. 너 혹시라도 경찰이 너한테 도청 이런 거 요청하면 나한테 바로 신호 줘야 돼?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 알지. 근데 말야, 너가 불면 너도 같이 잡혀가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세실리아는 진짜 뜨끔했어요. 뒷목이 서늘했지. 다행히 팸이 눈치를 못 챈 것 같긴 해요. 그 뒤에 한 번 더 만났어요. 이번에도 도청을 했는데, 자, 팸이 뭐라고 하냐? "세실리아, 너 진실을 풀면 체포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깜빵에서 평생 썩게 되는 거라고." 이제 경찰에겐 팸을 체포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1990년 8월 1일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딱 3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오후 1시쯤에 그렉 사건이 담당 형사였던 다니엘이 팸의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팸은 그동안 다니엘을 자주 만났거든요. 뭐 최소 6번 이상 봤다고 해요. 당연히 얼굴을 알고 있었지. "어머, 다니엘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 팸,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은 남편분 살인 사건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당신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저를 뭘로 체포하는데요?" "1급 살인이요." "자, 저기 벽 보고 뒤돌아 서세요. 손 들고요." 이렇게 팸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 실제 팸은 똑똑한 사람이긴 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자기애가 엄청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경찰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는 부족했어요. 법이랑 사법기관 다 무시하고 어린아이들 여러 꼬드겨 가지고 지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했지만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이후의 차례대로 빌리, 피트, 벤스 그리고 도주 차량 운전했던 파울러까지 체포가 됐어요. 다 미성년자들 15살, 16살 학생들이었어요. 1991년 3월에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지만 이 팸의 재판은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You know what I think is healthy about this trial, and I mean this sincerely. Court trials have always been a mystery to the general public. The average guy doesn't know what happens in a courtroom during a murder trial. Well, now they do. And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more adept at being on the jury now. I think they're going to be more willing to go into court and serve as jurors. I think it helps everybody if you understand what's going on. 다들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나, 팸이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까 초집중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한 대로 팸이 미성년자 빌리를 성 파트너로 조종을 해서 살인을 지시했다. 살해 동기는 그렉의 사망보험금. 팸은 이미 그렉과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재산이나 강아지 그 소유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렉의 보험금 14만 불, 약 1억 8천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팸은 보험금 14만 불인데 그중에 딱 500불을 빌리한테 준다고 한 거예요. 팸은 끝까지 반박했어요.
저는 미성년자 빌리랑 부적절한 관계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빌리랑 헤어지고요. 그렉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하려고 했는데 빌리가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저 모르게 독단적으로 살인이 저지른 겁니다. 그럼 빌리는 뭐라고 했을까? 배심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렉을 살해했습니다. 팸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팸이 원하는 대로 그렉을 없애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3시간이 넘게 배심원단은 심의를 거쳤고요. 3월 22일에 팸에 대한 유죄가 선고됩니다. 1급 살인, 살인 공모, 증인 매수 혐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랄프의 증언, 또 세실리아랑 나눴던 그 대화 내용, 도청한 그 내용이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살인 청구해놓고 발 빼려는 듯한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선고도 나오는데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또 팸에게 조정당했다, 통제당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또 형량은 세게 나왔어요. 직접 범행에 가담한 빌리와 피트는 40년형, 범행을 도왔던 벤스와 파울러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살 소년들인데도 얄짤없죠. 그래도 뭐 잘못은 잘못이니까. 근데 어찌 보면 워낙 미국은 형량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낮게 나왔던 걸지도 몰라요. 당시 이 사건은요, 특히 여자 살인마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당시엔 여자 살인마들이 뭐 남편의 학대나 불륜 이런 행위에 분노하면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팸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물론 그렉도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바람이라고 봐야 하나요? 같이 일하던 학생을 그것도 집까지 끌어들여서 뒹굴다가 청부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민들이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또 변호인도 팸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신병으로 어떻게 엮어보려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대중들은 더 팸이 무섭다, 살기를 느꼈던 거죠. 이렇게 재판이 끝났지만 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빌리와 불륜이 저지른 건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악한 마녀가 아닙니다. 팸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해에 바로 항소를 하는데 기각되고요. 6년 뒤인 1997년에 또 재심 청구를 하거든요. 기각됐어요.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요. 30년을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불과 한 2달 전에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57세예요. 영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팸이 감옥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어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남편의 살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인정을 하기는 했어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게 무슨 살인을 인정한 거냐,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팸의 착장을 보면 금붙이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런 인터뷰를 하면 옷을 주거나 메이크업 하거나 약간의 치장을 허용해 준다고 해요. 팸은 막 금붙이 변호사 시켜가지고 가지고 왔겠죠. 여전히 감옥에서도 보여주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참고로 수감되었던 학생들은 모두 GED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업 인증을 받았고요. 중간중간 여러 가지 딜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팸을 도왔던 벤스랑 파울러는 2005년도 31살의 나이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10년 뒤인 2015년도에 빌리와 피트도 가석방으로 나왔어요. 16살의 감옥에 가서 41살에 나온 거예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 팸 사건은 소설, 연극, 영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이 됐는데요. 적어도 한 30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